우리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통일의 집을 벽돌을 또 어려운 벽돌 한 장 우리 여러분도 같이 지루하지만은 같이 좀 이렇게 또 쌓아갑시다. 집중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콜 시대의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뭐 동방 정책이라든 군사 문제 뭐 또 흘러오다가 지난 시간에는 콜 시대 정치적인 정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서 정치 흐름에서 우리가 첫째로는 이렇게 보수 정당의 기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았고, 두 번째는 진보 야당이 반정부 행보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진보 야당이 동독과의 접촉을 이렇게 확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는데, 오늘은 이게 콜 시대 정치 흐름을 한 가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동그라미 네 번째로 이게 진보 정부가 그러면 동독과의 어떤 접촉 사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어떤 그런 접촉 사례들 몇 가지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락으로 콜 시대의 사회 흐름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콜 정부 때 이렇게 이렇게 서독의 어떤 특별하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역사와 과거사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건데, 첫 번째로는 안보와 과거사, 정통성의 연결,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그다음에는 잠깐만요.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 시대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네 번째로, 그러니까 SPD, 즉 이게 3인당이죠. 이게 진보 정당인데, 이 진보 정당이 동독하고 어떤 구체적인 접촉 사례들을 이렇게 보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진보 정당인 이 3인당이 동독하고 이렇게 접촉의 어떤 그런 단독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접촉의 어떤 그런 행보를 진행했던 이유가 어떤 비핵화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동독하고 그것들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독화의 어떤 그런 접촉의 어떤 그런 행보를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면 이 3인당이 동독의 사통당, 이게 사통당이라는 게 동독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3인당이 동독의 이 사통당하고 접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독 안에 있는 이게 보수, 이렇게 진보 진영의 이 3인당이 동독하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접촉을 늘어가다가 보니까 점점 이게 동독 정부의 어떤 모습을 동독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동독 공산당의 입장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동독 공산당의 입장을 이렇게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보면 이 SPD가, 즉 이게 3인당이 서독의 그 기본법 전문의 이렇게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우리가 서독의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초기에 좀 이렇게 배웠었는데, 동독하고 서독이 이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아주 통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헌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통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국가 이후에 다시 이렇게 헌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고, 그전에는 그냥 기본법이라고 하자. 근데 이렇게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독에는 이렇게 기본법을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기본법이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이 기본법의 어떤 전문을 변경하는 노력을 해요. 이게 그 3인당이, 진보정당이. 그래가지고 이게 1980년대 중반에 이 진보정당의 좌파들은 이 기본법 전문에 담겨져 있는 민족 통일의 의무, 기본법 전문에는 우리 그 독일은 민족 통일이기가 의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족 통일의 의무 파트를 이게 빼버리려고 해요.
예, 빼버리고 동독 주민의 동독 주민들이 별도의 동독 공민권을 서독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통일의 의무를 빼버리고 동독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또 동독 공민들이 공민권을 이제는 서독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탈출해서 서독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해서 서독에 오되면, 이게, 전에는, 이렇게, 서독 국민으로 이렇게 받아줬는데, 동독 공민권을 서독이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받아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게 되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북한 국민이 공민권을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인정해주면 이거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근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독 공민권을 그러니까 민족 통일의 의무를 파트를 빼버리고 기본법 전문에서 민족 통일의 의무를 파트를 빼버리고 동독 주민의 어떤 그런 공민권을 인정한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누누이 이야기 나누지만은, 우리 그 탈북민들이 배를 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완 사람들을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북한으로 이렇게 북송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만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걸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 어느 나라나 이렇게 분단 국가들 가운데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진보 정부의 정당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인드는 비슷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민당은 이 서독의 기본법 전문에서 또한, 이렇게 동독 국경 수비대 인권법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독 국경 수비대가 이렇게 탈동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총으로 쏘고 막 이렇게 그런 인권 유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권법 위반 사례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어요. 서독에 서독 정부가 있는데 이 센터를 파쇄하라는 등의 어떤 그런 개정을 파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요. 이 진보 정당인 이게 사민당이 그런 것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보면서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동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인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독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이거든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인권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느낌이 별로 안 왔어요. 왜 내 집안일을 왜 다른 사람이 이게 상관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인권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무기더라고요. 예, 엄청난 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인권법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은 없죠.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통과가 되면 그런 거를 예산을 얼마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 물론 그런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그 NGO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실태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조사하고 이런 단체는 알아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동독의 이 사민당, 동독의 이렇게 사통당 정권을 이 서독의 이 진보 정당이 점점 닮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보들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둘 수 있는가 하면, 1986년 3월에 이 서독의 이 사민당하고
동독의 이 사통당, 즉 이 공산당이 2차 공동 설명을, 이게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성명에 발표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1982년도에 이 서독의 이 진보정당인 이 사민당이 근본가치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근본가치위원회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게 이 근본가치위원회라는 건 이게 그 사민당 내에 동구권과 접촉하는 어떤 전담기구거든요. 예, 전담기구. 이 전담기구인데, 이 전담기구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전담그룹은 이게 동독의 어떤 사통당하고 사통당 당대표하고 소독에서 4차례나 회담을 가져요. 이게 4차례나 회담을 가지면서 갖고 이렇게 이렇게 공동 성명을 이렇게 발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공동 성명에는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언급된 그 공동 성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통당, 즉 이 동독의 공산당의 과거라든가 또 이게 사민당 당원들을 숙청한 사실들이나 동독의 독재 체제와 또 그리고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 간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동독에서 이게 처음에 이게 공산당하고 사민당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정부를 이렇게 울리부리틀 때 이게 정부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동독 공산당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동독 사민당하고 이게 강제 합당을 하거든요. 이 강제 합당을 하면서 엄청난 속청을 해요. 그런데 이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뭐 동독의 독재 체제라든가 또 소독의 민주 체제라든가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성명,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성명들에 이게 발표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소독의 이게 사민당은 동독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 같은 거는 거론조차 하는 것도 이게 거부했어요. 예. 거론조차 하는 것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두 체제는 동격이라는 것, 동독하고 서독은 동격이다. 이런 것이 이게 이 사민당의 어떤 당론이었어요. 동독 체제와 서독의 체제는 동격이다. 이게 사민당의 어떤 서독의 이 진보정당의 어떤 당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1986년 4월에 동독의 이 사통당, 즉 동독의 공산당이 11차 전당대회를 실시하거든요. 11차 전당대회를 실시하는데 이 전당대회에 소독의 이 사민당을 초대를 해요. 소독 정부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소독의 한 진보정당의 사민당을 초대를 해요. 동독의 이 사통당은 이 11차 전당대회를 열고 동독에서 독일의 공산당과 소독의 어떤 독일의 공산당과 이게 사통당, 공산당과 이 사민당을 강제 통합한 40년을 자축하는 행사거든요. 이 1986년 4월 11차 전당대회라는 게 그런 창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한 어떤 강제 통합한 것을 자축하는 40년 기념 행사거든요. 이런 기념 행사 자리에 사민당을 이렇게 소독의 사민당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입장이 이런데 초대하면 소독의 사민당이 입장이 좋겠어요? 좀 불편하죠. 옛날에 자기네 이게 물론 이게 동독 안에서 이렇게 진행된 어떤 그런 통폐합이었긴 했지만은 동독 안에서 이렇게 사민당을 이렇게 완전히 숙청해서 통폐합했던 그런 당 창건일인데 이 당 창건일 40주년에 서독의 이 사민당을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초대하는 입장에서 이게 서독의 사민당은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일단 묻어둔 채 참가를 해요. 그게 이 전당대에 참가를 하는데 이 동독의 입장에서는 동독의 이 사통당의 입장에서는 서독이 이렇게 참가를 해주니까 상당히 자기네를 이렇게 의존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의전에 대해서 40년 전에 이런 강제 통폐합을 한 정당성을
소극적이라마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쾌재를 속으로 불린 거죠. 쾌재를. 예. 이게 뭐 강의가 좀 재미없더라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중 안 해주면 이 강의 할 재미가 안 나는데. 예. 우리가 이게 힘든 어떤 과정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밝혀가야지 이게 통일이 어떤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당대에 서독의 이렇게 서독의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전당대를 참여한 어떤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어떤 그런 그 이야기담이 하나 있는데, 기자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농담을 했던 그런 이렇게 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동서독은 칼 마르크스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대답이 어떤가 하면, 서독은 자본론을, 동독은 공산당 선언을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독의 어떤 사통당 어떤 공산당하고 서독의 이 진보정당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자들이 이런 농담까지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으로서 이게 콜 정부 시대의 그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 즉 이게 콜 정부가 이게 통일을 맞이한 어떤 그런 정부였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이게 통일이 상황이 그렇게 암담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암담해 보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정말 이게 이 콜 정부 시대의 이 진보 정당은, 진보 이게 야당은 반통일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다음 주제로서는 이렇게 콜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콜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는 물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관찰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역사 문제, 우리 또 이게 과거사 문제,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보와 과거사, 정통성의 연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안보 문제가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콜 정부 시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이 안보 문제가 과거사라든가 정통성의 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보 문제가 이 과거사라든가 정통성의 문제라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연결이 된다. 예. 이 1970년대 말부터 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서독에서. 예. 이 안보라든가 과거사라든지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이렇게 1970년대 말에 서독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인데, 이 서독의 지도자들은 동방, 즉 동유럽이죠. 동방과 또 동독으로부터 이게 안보, 이게 국방 문제를 지켜야 되잖아요. 안보적인 문제를, 안보로 있던 문제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서독의 지도자들은 이게 동방과 이게 동유럽과 동독으로부터 서독의 안보와 국방을 논할 때 독일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과거사의 부담에 대한 어떤 범위로까지 이슈를 좀 넓혀서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이슈를 넓혀서 연관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인들은 그들의 과거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들의 과거사와 오늘의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동서양 진영의 갈등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 어떤 연관이 있는가? 등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단 구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분단 구조가 이렇고, 그 분단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단 구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구조가 되었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소를 하려면 어쨌든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예. 특히 이 분단 속에서는 그러면 정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이게 대두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정통성이니 뭐 정통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논할 때는 보통 보면 이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정통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많이 거론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정통성이고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들고 안 나와요. 예. 그 뭐 정통성이고 뭐 이런 것들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통일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논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서로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좌파적인 마인드는 서로 각자 알아서 살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평화만 누리면 된다. 이게 좌파적인 마인드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 그런데 이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이 보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1970년대 말부터 동독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그런 논쟁이 뛰어드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논쟁들을 정치인들뿐 아니라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작가들까지도 이런 소위 역사적인 대론쟁에 이렇게 한바탕 추리면서 뛰어들게 돼요. 1970년대 말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보수적인 가치의 정통성의 논리하고 그리고 이 정통성의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정통성의 논란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여기서 물어볼 것은, 우리가 정통성의 논란이라는 것은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통성의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왕조적인 왕조라 이런 것들 보면, 왕의 이렇게 자녀가 하나면 어떤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자녀들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적통이냐,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도 보면, 장자니, 차자니, 이런 것들, 이런, 야곱하고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 다툼 어떤 그런 싸움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게, 이 정통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단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분단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독일이 상태가 지금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누가 적통이냐는 거예요. 누가 적통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의 입장에서는 서독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독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일이 문제에서 이렇게 동독하고 서독 가운데서 이렇게 정통성의 문제를 이렇게 논할 때, 이 정통성을 이렇게 정통성의 연계를 이렇게 논할 때는, 이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분단된 시점에 생기잖아요. 근데 분단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독일은 이제 제3국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제3국의. 독일이 제3국의 문제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독일이 제3국 시대까지만 해도 분단이 안 됐기 때문에. 독일이 제3국 시대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게 나치 국가를 이렇게 말하는 거, 3제국, 이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제 3제국이, 나치가 만약 이렇게 2차 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패전을 당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동서독으로 분단이 안 됐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독이 분단 문제를 논하고, 그 다음에 정통성의 문제를 논할 때, 제3제국, 즉, 나치 제국의 시대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맞춰지는데,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제3제국의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으로 다시 접근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독일의 정통성의 문제, 이 3제국의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에 이렇게 다시 접근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독은 이걸 받아들여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동독은 제3제국, 즉 이 나치 제국에 대해서 부정해요. 동독은. 예. 부정하다 보니까 이 정통성의 문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뭐 한참 전에 이렇게 그런 논쟁도 했지만 동독은 그러다 보니까 독일 민족은 서로 다르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별도의 민족이다.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 논지를 이렇게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자기들이 입지를 이렇게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독은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할 때 그 나치 제국을 제3제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통성을 이어가려면 그 정통성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있잖아요. 나치가 저지른 죄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성의 모든 때를, 즉 이게 나치가 일으킨 2차 대전과 유대인의 대학살 문제를 어떻게 이게 소독이 잘 이렇게 국복해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정통성을 건강하게 확립시키는 어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서독은 이 건강한 정통성을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건강한 정통성을 확립해야지 미래 사회에 어떤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할 때, 미래 사회에서 뭐 동독하고 서독이 막 경쟁하는 어떤 그런 것일 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논지를 펼치면서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쟁이 그 사회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85년부터 8년 사이에 이 문제로 몸살을 앓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 몸살을 앓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나눠보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조금 이런 동서독의 정통성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문제를 한번 조금 이렇게 빗대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를, 이것이 정립돼야지 미래 사회가 우리가 잘 선점할 수 있고, 또 이런 북한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정통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립을 해야지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입지를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이 정통성을 회복하는 출처를 찾기 위해서 이게 제3제국 시대로 갔잖아요. 나치 시대로 갔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나치 시대로 이렇게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정통성의 문제의 출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가야 되나요? 예. 근데 뭐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조선시대 우리가 분단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제시대도 분단은 안 됐죠. 근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북은 소련이 들어오고 한국은 미국이 들어오면서 분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분단이 어떤 그런 되기 전에 어떤 시점을 가면 일제 시대로만 이게 보통 가는 것 같아요. 그 역사가,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찾는다기보다는 분단이 뭐 조선시대까지도 이렇게 분단은 안 됐고 일제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일제시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짚어보는데, 분단은, 내가 봤을 땐 분단은 이렇게 해방군은 이렇게 미국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이게 소련인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해방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기라기보다는 어떤 체제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기라기보다는 체제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 정통성의 문제와
이 체제의 정체성의 문제를 잘 조화시켜야지 새로운 통일 한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서 입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체제의 정체성의 문제는 좀 뒤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를 추구할 때는 일제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제 시대로 갔을 때 우리가 그 정통성을 논하면 보통 보면 우리 독립운동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예, 독립운동의 문제, 누가 독립운동을 주기차게 이렇게 그 근원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또 우리들이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좀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이나 어떤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객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만일 보통 이 그 독립운동에서 우리들이 정체성의 관점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보통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 예, 그걸 이렇게 논하는 것 같고, 뭐 인물들을 논할 때는 뭐 김구라든가 뭐 여운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승만이라든가 또 북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렇게 김일성이 독립운동 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정통성의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부딪힐 때 이승만이 정통성을 따를 거냐, 아니면 김일성의 정통성을 따를 거냐, 나중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부딪힐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이렇게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김일성의 정통성을 따르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그 김일성이 뭐 진짜니 가짜니 뭐 또 이런 논쟁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근데 우리가 이승만이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때는 좀 상당히 많은 어떤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주장하려고 하는데,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렇게 부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부분 뭐 김구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뭐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인물로서는 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통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잘 해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엄청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엄청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정립된 것이 있어야지 미래의 통일국가에서 어떤 뭐 장자 위치랄까?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논지를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체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제의 정체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진이 혈통의 어떤 그런 정통성이 아무리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혈통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체제가 망해버리면, 져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긴 체제의 어떤 정통성으로 다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동독하고 서독도 뭐 이렇게 뭐 정통성이 어쨌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동독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해서 서독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는 어떤 체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었지, 어떤 혈통의 어떤 정체성이 나치 시대의 누가 뭐 인정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이 체제의 정통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겼을 때 이런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묻혀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졌을 때 뭐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제의 정체성,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